프랑스 리옹 배터리 연구소. 유럽 최고의 리튬 이온 기술을 보유한 이곳에서 2022년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 전면 중단. 마르크 뒤퐁 연구 책임자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6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실제로 한국 배터리 3사의 생산량은 40% 급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승리를 선언했고 유럽 배터리 동맹은 시장 장악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에너지 밀도 2배, 충전 시간 절반, 수명 3배. 마르크의 연구소는 투자가 끊겼고 연구원 절반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20년 경력의 프랑스 과학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역전. 오만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 뒤퐁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48년을 살았고 지난 20년간 유럽 최대 배터리 연구소에서 리튬 이온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리옹 배터리 연구소 본관 12층 회의실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론강이 보였고 멀리 알프스 산맥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EU 산업정책국 국장 2명, 프랑스 경제재정부 차관, 그리고 유럽 주요 배터리 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위협 분석 및 대응 전략.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물이었습니다. EU 산업정책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8%에서 42%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의 합산 생산 능력이 연간 250기가와트시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의 CEO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유럽 배터리 산업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20년간 축적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순도 리튬 전해질. 둘째, 초박막 분리막. 셋째, 양극재 코팅 기술. 그런데 이 3가지 중 처음 2가지는 여전히 유럽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심장은 우리가 공급하는 소재입니다. 전해질과 분리막 없이는 그들의 공장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EU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소재 수입 의존도였습니다. 전해질 73%, 분리막 81%. 대부분이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프랑스 경제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EU 안보 규정 23조를 발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보 규정 23조. 전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의 기술 주권 보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제재였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보고서에서 그 발동을 권고했으니까요. 노스볼트 CEO가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유럽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독일 배터리 소재 기업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핵심 소재 공급이 중단되면 한국 배터리 생산량은 3개월 내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개월이면 생산 라인 절반이 멈출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찬반 논의가 오갔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EU 국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적 결정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유럽 배터리 산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연구원 피에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떡하죠?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20년 걸린 기술을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EU의 배터리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속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유럽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론강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밀려나든지. 어느 쪽이든 유럽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2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2002년 9월 23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8살의 저는 리옹 배터리 연구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고 첫 직장으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12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 로비에는 유럽 배터리 기술 선도 연구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저를 7층 전해질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곳곳에서 실험 장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심 분리기 돌아가는 소리, 진공 펌프 작동 소리, 연구원들의 토론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한 노신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피에르 르블랑 박사였습니다. 당시 65살이었던 그는 유럽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1991년 리튬 전해질 합성법을 개발해 노벨 화학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른 분이었죠. 르블랑 박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마르크 환영하네. 자네의 박사 논문을 읽어봤어. 전해질 안정성에 관한 연구가 인상적이더군. 저는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 논문을 읽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실험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르블랑 박사는 저를 클린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니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해질 합성기, 순도 분석기, 전기화학 테스트 장비. 모두 독일과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은 전해질이라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을 운반하는 매개체지. 이 전해질의 순도와 안정성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한다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소니가 1991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유럽이 그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고순도 전해질 합성 기술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실험실 동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대요. LG화학이랑 삼성 SDI라는 회사래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유럽을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르블랑 박사는 저에게 전해질 첨가제 개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첨가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산은 200만 유로,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실험했습니다. 수백 가지 화합물을 합성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30% 늘리는 첨가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2003년 3월 르블랑 박사와 함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3개월 만에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29살에 첫 특허권자가 됐습니다. 연구소 내부 게시판에 제 이름이 올라갔고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해 여름 국제 배터리 학회가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르블랑 박사를 따라 참석했습니다. 학회장에는 전 세계 배터리 연구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일본 연구자들이 30%였습니다. 한국 연구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유럽 배터리 동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연구소와 기업들이 모여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의 유럽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르블랑 박사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쌓아온 20년 노하우는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나갈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연구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독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핵심 소재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사와야 하니까요.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배터리 기술의 미래는 밝다고. 제가 여기서 평생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리옹 배터리 연구소는 유럽 전기차 혁명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봄 저는 전해질 연구팀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입사 13년 만이었습니다. 팀원은 22명으로 늘었고, 연간 연구 예산은 8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제 연봉도 6만 유로에서 9만 유로로 올랐습니다. 그해 여름 르블랑 박사가 은퇴하셨습니다. 40년 연구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배터리 기술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마르크 같은 젊은 과학자들이 그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팀을 이끌고 차세대 전해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목표는 에너지 밀도를 20%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2017년 성공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에 두 번째 핵심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 성과로 201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수여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과학자가 프랑스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피와 함께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습니다. 훈장을 받은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부심이 컸습니다. 제가 유럽 배터리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2019년 유럽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피아트.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70%가 유럽산이었고,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전해질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연구소 부소장으로 한 번 더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12만 유로가 됐습니다. 프랑스 평균 연봉이 3만 유로였으니 4배가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리옹 시내에 150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배터리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10명 남짓이었는데 2019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속 충전 기술에서 유럽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수명 연장 기술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SK온은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 초 연구소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28%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연간 5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노스볼트 CEO가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정면으로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은 분명 발전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는 유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수입 의존도 73%, 분리막 의존도 81%.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해 가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전기차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부스가 유럽 기업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LG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최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80W/kg에 달했습니다. 유럽 평균인 250W보다 높았습니다. 충전 속도도 30분 만에 80%까지 가능했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동료 연구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소재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급망의 정점에 있습니다. 2020년 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유럽 배터리 산업은 성장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배터리 수요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해를 마무리하며 만족했습니다. 연구소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제 팀도 3개의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2022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배터리 정책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배터리 소재 완전 자립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해질 대체 기술 개발에 150억 원, 분리막 국산화에 100억 원, 양극재 개선에 50억 원. 총 300억 원 규모였습니다. 24개월 내 완전 자립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24개월이요? 우리가 20년 걸린 기술을 2년 만에 만든다고요? 옆자리 동료 피에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정치적 선언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연구원이 전국 중소소재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가 아닌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접근법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은 항상 대형 연구소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12월 저는 정보 수집팀으로부터 첫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진행 상황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실패율이 68%에 달했습니다. 개발한 전해질 시제품 87개 중 59개가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리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께 균일성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 주간 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객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20년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미세 조정, 온도 제어, 불순물 관리, 이런 것들은 수천 번의 실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프랑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노스볼트는 전년 대비 매출이 45% 증가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보너스로 2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축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 봉쇄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했네요. 우리가 옳았어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3월 중순 한국 관련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실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패 패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연구팀의 독특한 방법론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신계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기술자들과 면담했습니다. 각 기업이 가진 작은 노하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접근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학은 체계적 연구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조각 지식을 모은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피에르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수집한 현장 데이터가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데이터에는 온도, 습도, 반응 시간 같은 변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 말 저는 국제 배터리 학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5월에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세대 고체 전해질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회 초록집을 받아봤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기초 연구 단계였습니다. 아직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국이 6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패율 68%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0억 원은 결국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5월 첫째 주 소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해요. 과학은 시간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1만 2천 건의 현장 데이터.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데이터만으로 기술이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2023년 5월 도쿄 국제 배터리 학회. 저는 발표를 마치고 컨퍼런스 홀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학회 일정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의 발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연구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한국배터리연구원 김민수 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뒤퐁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례했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도 봤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더군요. 그가 감사하다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도 제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리옹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들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 감소율이 35%로 줄었습니다. 6월 첫째 주는 28%였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 수집팀에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전해질 대체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구팀은 기존 리튬 전해질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나트륨 기반 전해질이었습니다. 순도는 프랑스 제품보다 낮았지만 안정성은 거의 동등했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9개월 만에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10년 걸린 과정을 9개월 만에 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에르를 불러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실패율이 68%였는데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방법론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만 2천 건의 현장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AI가 최적의 합성 조건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유럽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하고 최저값을 도출한 것입니다. 7월 첫째 주 한국 특허청에 새로운 특허가 등록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트륨 기반 고안정성 전해질 합성법. 출원인은 한국배터리연구원과 중소기업 5개사 공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특허 내용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성 온도, 압력, 촉매 농도. 모든 변수가 정교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20년 경험자가 만든 수준이었습니다. 9개월 만에 이런 완성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장을 포함해 주요 연구원 15명이 모였습니다.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막은 개발하지 못했잖아요. 전해질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해질에 성공했다면 분리막도 시간 문제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억 원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뭔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8월 중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나트륨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생산량 5기가와트시. 아직 작은 규모였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봉쇄 전략이 혹시 역효과를 낸 건 아닐까? 한국을 압박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혁신을 가속화시킨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또 다른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분리막 개발에도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제품보다 내열성이 높은 분리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겨우 15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24개월 목표라고 했으니 아직 9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로 완전 자립을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마르크, 우리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성공.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산업부 발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LG에너지솔루션 연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3월부터 월 10기가와트시 생산을 시작합니다. 발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에너지 밀도 500와트시/kg.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였습니다.
충전 시간 10분 만에 80%. 기존의 절반이었습니다. 수명 3천의 충방전. 기존의 3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유럽이 10년 후를 목표로 연구하던 것을 한국이 먼저 상용화한 것입니다. 피에르가 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봤어요? 전고체 배터리요.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섰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전 10시 연구소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70명의 연구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 배터리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고체 기술을 우리도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양산 단계입니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 혁명 주도. 전기차 시장 재편 예고.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 전고체 배터리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0억 유로였습니다. 1시간 후 미국 테슬라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LG와 삼성 SDI로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SK온과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센터로 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향한 화살표가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화살표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노스볼트 주가가 개장 후 35% 폭락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프랑스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주요 고객사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유럽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6시 소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니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르크, 2년 전 당신이 주도한 봉쇄 전략 기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을 자극한 겁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소재 공급을 막지 않았다면 한국은 계속 우리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들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소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회사는 괜찮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1월 셋째 주 프랑스 경제재정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저도 전문가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파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이 황량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2년 전 그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리감 대신 패배감이 감돌았습니다. EU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노스볼트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로 전환하겠답니다. 우리 회사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기술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저녁 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배터리 연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리옹 연구소의 기술 협력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서울의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판교로 향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니 한국 연구원 2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낯익었습니다. 작년 도쿄 학회에서 만났던 김민수 박사였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뒤퐁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특허증과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 현판도 보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협력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5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 박사,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유럽이 소재 공급을 중단했을 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혁신의 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개발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신개 중소기업 방문, 1만 2천 건 데이터 수집, AI 학습 모델 구축. 체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현장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특허도 공동 소유했습니다. 이익도 함께 나눴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30년간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LG가 찾아와 협력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반성했습니다. 유럽은 대형 연구소만 믿었습니다. 현장의 작은 기술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작은 기술들을 모아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 후 연구소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니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조립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가 월 10기가와트시를 생산합니다. 연말까지 5개 라인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연간 720기가와트시. 유럽 전체 생산량보다 많았습니다. 저녁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판교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년 전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저는 그 말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준 위기를 그들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그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귀국 전 김 박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협력입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쳤죠.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정부. 모두가 한 방향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개별적으로 경쟁했습니다. 각자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협력보다 경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곳이 이제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2년 전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의 의지, 협력의 힘, 그리고 절박함이 만든 기적.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옹으로 돌아가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20년 연구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 오만은 결국 몰락을 부른다는 교훈. 그리고 위기는 때로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진리.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